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 회장은 사고 아파트의 완전 철거나 재시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59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도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은 밤 9시로 유지됩니다. 정부가 보습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감염 위험이 적은 시설에서도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방송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제2의 최소원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도 방송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올린 남성이 2심에서 5년을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새해 들어 4번째 도발로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선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용 크레인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실 시공 관련 수사도 수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거죠? 네, 어젯밤 9시 반쯤까지 수색이 이어졌고 오늘도 아침 7시 반부터 수색이 시작됐지만 아직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에 대한 수색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잔해물을 제거해가며 계속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수색 현장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구조견 등이 투입됐습니다. 저층부 수색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오늘은 고층부에 대한 수색이 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기존 타워 크레인이나 잔해물의 추락 위험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될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은 조립이 마무리된 상태로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해체와 수색 작업을 지원할 보조 크레인 3대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타워 크레인에 대한 해체 작업은 오는 21일쯤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그때까지는 고층부 수색 작업이 더디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당국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구조 분야 전문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수색 방안을 논의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들도 줄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에 들어가는 등 부실 시공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타설 전문업체인 A회사와 사고가 난 층에 대한 타설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공사를 실제로는 장비 임대업체인 B회사에서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업체가 직접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작업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A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불법 재하도급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사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수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부실 시공 관련 수사도 점차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HDC 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입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회장은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아파트 안전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죄송하고 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어 2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HDC그룹 대주주로서의 책무는 다하겠다고 말해 지주사 회장직은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정부 기관과 힘을 합쳐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실종된 분들을 구조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분양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입주 예정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HDC 현대개발산업 용산사옥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쯤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와 영화관, 박물관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859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330여 명 넘게 줄면서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54명, 2주 전과 비교하면 734명 많습니다. 해외 유입 역시 전날보다 73명 줄긴 했지만 20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소세로 접어들던 신규 환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환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주 12.5%의 2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 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쯤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최대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9%포인트 높아진 33.6%,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0.5%포인트 높아진 32.3%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3명 늘어 누적 6,333명이 됐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해제하기로 했죠? 네, 그동안 방역 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정부는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권 차장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4주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가중돼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백화점, 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유지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 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 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 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 패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전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중 13만 5천 개, 11.7%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 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 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 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 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 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2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설 종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패스 위반 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위반 업소의 방역 패스 확인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방역 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 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되고 더 중증과 사망 위험에 취약합니다. 유행이 확산되어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일수록 중증 환자와 사망이 줄어들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확진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와 사망이 5배 더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를 분석한 자료를 매주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7.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3만 명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군이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도의료체계의 과반 이상이 미접종자에 할애되고 있으며 사망 피해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들입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방역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 중 미접종자의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에 사망자 286명 중에 146명, 51.1%가 미접종자였으나 12월 다섯 번째 주에는 102명의 사망자 중 미접종자가 81명으로 79.4%였습니다. 중증 환자도 동일한 양상으로 미접종자가 47%였으나 12월 5주 차에는 71.3%까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패스의 필요성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방역 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하여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12월 말 이후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의료 대응 여력도 회복되었기에 방역 패스를 축소하게 되었으나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검출률은 26.7%입니다. 3주 전 4%, 2주 전 12.5%에 이어 굉장히 빠르게 델타를 대체하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예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증과 사망 방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 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이후에는 다시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일상 회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병상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께서는 단상 위로.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 통해 전달해드린 것처럼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해서 내일부터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게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방역 패스는 유지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 위험도를 낮춘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다음 달 소아 백신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정부가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늘면 동네 내과나 이비인 후과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요. 위탁 의료기관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옥수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백신 접종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모더나 같은 백신 이름이 붙은 스티커를 외투에 붙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오전에 20명 그리고 오늘 하루에는 50여 명이 이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나이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오늘 자정 기준 전체의 45.5%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미크론 등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미접종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3차 접종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인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을 계속해서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의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나라들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5살에서 11살 나이대는 300만 명 정도인데요. 식약처는 소아용 백신을 허가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떨어지면 소아용 백신 도입 시기나 물량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울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네 병원 참여도 늘린다고요. 네, 정부는 하루 확진자 7,000명을 넘기면 비상 대응 계획을 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동네 병원,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나 내과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게 주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위험군이 아니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만일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다시 해서 확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정책은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을 낱낱이 추적해 밀접 접촉자를 모두 격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 이제 역학조사는 어플리케이션에 스스로 동선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60세 이상을 비롯한 고위험군만 역학조사에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옥수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서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다. 그리고 그런 입법적 합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혹시 MBC 스트레이트는 좀 보셨는지, 기사로라도 보셨는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또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오늘 세계일보에서 그 건진법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근무한다는 보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셔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공무용 기자님 따로 없으세요? 없으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방금 이 셔먼 말씀해 주신 게 이 최순실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는지랑 요즘 좀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는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엄청 잘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우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상대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발언과 행동으로 스스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역량과 또 실적 그리고 미래에 관한 비전을 열심히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린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또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된다. 거기에 정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또 주변의 인재들을 좋은 사람들을 쓰셔서 이 국정이 안정되고 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도 아니고 또 한 개인의 운명이 달린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누구 심심해서 전보듯이 또 누군가에게 운수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담에서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안 관련 질의응답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MBC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통화 녹취 관련된 보도가 나갔는데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기사를 봤지만 민생과 경제에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역량과 실적, 미래에 관한 비전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물러난 지 27일 만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석 중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하였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 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14일에 이어서 네 번째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11일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한 발 더 발사했고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는데 앞선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규탄 담화를 낸 지 8시간여 만에 발사였던 만큼 사실상 반발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후 오늘로써 새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미사일 발사 역시 북한이 미국의 강대강 대치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포장하면서도 남측 군 당국의 해외 훈련 참가 등은 비난하는 이중적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의 정례적 야외 혹한기 훈련과 다국적 연합 훈련에 해군 해상 초계기가 참가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정세 불안정을 몰고 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 이후에 정치권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 한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 이후 여야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아침 회의에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 매체 기자가 대선 후보 배우자와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고 이를 방송사가 방영한 건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한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의 낙인을 찍어서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에 주력하는 건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며 내심 안도하고 있는 내부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방송 전 본방사수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던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발언 자체보다는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장은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이재명 후보도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이 후보는 해당 방송을 보긴 했지만 개인적 관심은 그 문제보다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한 개별 의원들의 발언은 잇따르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최신술의 기시감이 든다. 최신술 시즌 2 아니냐? 이 정도의 내용조차 보도되게 안 되게 만들 정도로 김건희 씨가 과연 세구나, 실세구나.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오늘 오후에 한 자리에 모이죠.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오늘 오후 같은 행사에 참석합니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 교례회 행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방송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만나는 자리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야 후보들은 행사에서 TK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보셨듯이 청년 간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고 윤석열 후보는 불교 행사에 참석합니다. 대선을 50여일 남기고 대선 판세도 출렁이고 있는 만큼 두 후보는 각각 표심 구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대선 레이스에 공식 복귀하죠. 네,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과 함께 칩거를 이어갔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대국민 기자회견과 함께 복귀합니다. 숙고의 시간 동안 고민한 점들과 향후 선거운동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 책임을 밝히면서 향후 쇄신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직후 선거운동 일정을 바로 재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쇄신 방향을 행보를 통해 직접 증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제 MBC 방송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도 통화 내용 일부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 향후 대선 흐름의 기폭제가 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불거진 법적인 쟁점과 향후 파장,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어제 MBC 보도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일단 나온 내용 자체는 법원이 보도를 허가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처분 내용 중에서 걸러진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 네. 김건희 씨의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형사 사건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의 그 정치적인 식견, 견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완전히 무관계인 이제 사생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언론사나 기자에 대해서 약간 좀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인용이 돼서 방송이 금지가 되었고, 그 이외에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알고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식견, 견해를 밝힌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는 그거에 대해서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관련 형사 사건은 나중에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방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예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진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변호인이나 본인이 바로 그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발언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론 보도나 이런 형식으로 바로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이 수사 관계자나 심지어는 법원에 대해서도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헌법상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거됨이 마땅하다, 이런 판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방송금지 가처분이라는 그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이게 좀 흔한 경우는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대척점에 있는 게 가장 문제되는 게 검열입니다. 네. 검열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면은 행정부가 주체가 돼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표현물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원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체는 다릅니다. 네. 행정부에 의한 건 검열이지만 법원에 의한 건 검열의 개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표현물이 빛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결정되는 거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법원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인용에 있어서도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뭐 이렇게까지 싸울 부분이냐, 이렇게까지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법리적으로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결정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은 법적인 사안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또 쟁점이 됐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알 권리냐 아니면 사적인 대화냐, 이 쟁점과 더불어서 그 불법 녹취냐 아니면 당사자 간의 통화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도 사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인 거 위주로 이제 제가 짚어드리자면은 네. 첫 번째로는 김건희 씨가 공인이냐 이것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도 공인이다, 공적 인물이다라는 것은 첫머리에 명시를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녹취가 지금 채권자 측,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불법 녹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 사이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불법 녹취가 아니므로 표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기 이제 전제로 두 가지를 삼고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색 있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지 아닌지를 놓고 표현의 가능성을 따지는데, 우리는 이제 유럽법계 이제 그 법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시 또 한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진 것은 그 법리에 기초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대법원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존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 가지고 이례적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리에 오히려 충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볼 때 형사적 그리고 민사적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사적으로는 많이 아실 텐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당사자끼리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민사적으로는 사실 판례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통비법상의 위법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녹취에 대해서 아무 법적 책임이 없는 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타인의 음성을 녹취해가지고 뭐 증거로 쓰거나 이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좀 빗대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의 얼굴을 사진을 찍고 그걸 내가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초상권과 음성권은 같은 뿌리를 둔 이제 그런 기본권들이기 때문에 법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 음성권은 나의 허락하에, 내 결정하에 이게 사용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얻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사회상규상 이거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였다. 예.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제거된다. 그래서 그때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형사상 죄책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 이제 좀 확인된 면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굉장히 공인이기 때문에 좀 폭넓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 취재부서에서 있다 보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뷰를 했고 그 음성을 썼을 경우 또는 초상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영상을 썼을 경우 이런 게 언론중재위원회에 넘어가서 뭐 쟁점이 된다든지 다투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성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어서 네. 판례 사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하급심 판례들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례도 많고 실제로 배상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형사적인 것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남아 있었던 있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이 당사자 간, 이 서울의 소리치기 당사자 간 녹음했던 거를 해당 매체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MBC라는 다른 그 언론사를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 취재 윤리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취재 윤리라는 것이 바로 불법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기는 네. 어렵지만 그 경위에 있어서는 양쪽 다 주장이 팽팽할 만한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6개월에 걸친 그 녹취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사실 보도가 몇 번씩 됐으면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네. 또 6개월의 녹취가 쌓였는데 그것을 직접 보도하지 않고 다른 매체로 넘겼다는 것이 이게 손해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큰 시점에 큰 매체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서울의 소리를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에서도 수사 쟁점으로 등장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공직선거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보도와 별개로 이 공직선거법상 뭔가 그 윤석열 후보 쪽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제기하려고 하는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죄인데 이거는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공개했을 경우에 후보자,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등장한 쟁점이 가처분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한테 누군가가 이게 성립 가능성이 있냐 그럼 저는 굉장히 좀 작게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 부분이 만약에 다른 매체들에서 공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단 그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우선시해가지고 방영을 금지했는데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막히면 우리라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나 이런 거가 조금 더 게이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가처분 사건이 또 이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그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도 똑같이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습니까? 법리는 같습니다. 근데 법리는 같은데 사람이나 내용에 따라서 판단 수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지 말아라. 네. 일부 인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같은 경우에도 친척 간에 이제 그 내밀한 사적인 이제 내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번 가처분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공인에 대해서 그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걸 보면 자발적 공인이라는 게 있고 그 자발적 공인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혹은 뭐 형사 사건의 피해자 비자발적으로 공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도의 폭을 굉장히 좀 다르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위가 사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공인 중에 뭐 거의 끝판왕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서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같은 공인이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 뭐 MBC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유력 대권 후보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공인이고 이 공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는 사안이더라도 충분히 조각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판결 내용이 지금 딱 정치적 견해, 국민들이 알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공익과 연결된다. 기준을 딱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근데 후보자의 배우자, 지금 약간 이제 한 달이 건넌 상황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법리가 여유 있게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이제 넓게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이른바 김건희 노출록 관련 방송이 나갔고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그 MBC 보도에 상당 부분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녹취록 부분이 빠졌다 이런 불만을 내놓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그 방송의 내용도 지금 들어봤는데 그 보도가 허용된 부분 안에서도 그거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탄에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이런 말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MBC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은 다른 매체 혹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7시간 45분 분량이 녹취가 있다는 거는 양쪽 다 다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도 시간 때문에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아마 좀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서울의 스토리 쪽에서는 또 일부 그 녹취를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직 공개된 부분이 그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위배하는 그런 내용의 공개가 된 건 아니고 보도에서 쓴 거 앞뒤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있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공개된 부분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거스르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가처분 결정이라는 거는 민사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MBC에 대한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범자도 아니라 가지고 더 좀 프리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행위 자체를 바로 어떻게 뭐 문제가 된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민사적으로 불법이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이른데 추후 공개될 부분에 만약에 가처분에서 금지된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거나 이럴 땐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부분, 명예훼손죄 부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각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후보자의 비방의 의도하고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공익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낮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처분에서 금지한 것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개인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올린 것은 검증을 위한 공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런 사유들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원본 전체로 공개하는 것과 달리 편집해서 올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본 전체를 공개하는 거는 뭐 선거법상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좀 쭉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상의 그 후보자 비방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다루어지는 문제인데 그 유권 해석 내용도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악마의 편집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앞뒤 없이 그냥 잘라서 쓰면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결정문상에 MBC가 보도하는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건희 씨 측의 반론에 대해서 취재 요청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론이 들어가는 거에 대응해 가지고 맥락을 알 수 있게끔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듣는 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스스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게 없는데 잘라가지고 편집된 영상은 그런 우려가 개입을 하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이라 가지고 전문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긴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최종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쭉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도를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결국 핵심적인 게 공인의 여부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의 여부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익이라는 게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확 나눠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어제 방송 내용이 좀 밋밋하지 않냐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가처분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게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기준으로 작용될 것이고 지금 양쪽에서 보도 내용 쌓여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 지침 아래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 가처분 사건으로 다시 제기가 되든 안 되든 이 기준에 따라서 언론사에서도 아마 보도 지침을 세우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자제하는 쪽, 그리고 이제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공익을 더 우선시할. 이건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내용별로. 그러니까 이 판단 지침이 앞으로도 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쟁점 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오늘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태평양에서의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이 몰고 온 쓰나미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쓰나미 위협은 이제 지나갔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는 통신이 끊겨서 피해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페루 남부 해안 도시 피스코에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의 해저화산 폭발 지점에서 10,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해안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 la tercera sí fue cuando todo el mundo se que llegó hasta el muro. La cuarta fue cuando se inundó todo el Chaco, se metió por acá todo el agua y llegó el agua hasta la rodilla dice, ¿no? Hasta la rodilla. 페루 북부 해변에선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항구에선 보트들이 강한 조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해안은 통가에서 8,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국가와 호주, 일본 등에 이렇게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불과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의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해저 통신선이 손상됐고 거대한 화산재 구름 때문에 공중 접근도 힘든 상황입니다. Obviously a very difficult situation at the moment given the communications we understand in Tonga have been pretty significantly impacted. 이번 분화는 화산재와 증기 가스가 20km 상공까지 솟구쳤고 분출 반경이 260km나 됐습니다. 통가는 쓰나미 경보 발령 직후 주민들이 대피했고 해안 근처에 궁이 있는 통가 국왕도 고지대로 대피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구조와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 clear indication that has come from Tonga is the need for water. The ash cloud has, as you can imagine, caused contamination. That's on top of already a challenging environment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so that's what the Defence Force are very focused on. 통가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서는 현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 전한 피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가는 제주도의 40% 크기이고 인구는 10만 5천 명 정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게재한 남성이 1심에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착취해 제작한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권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에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에 권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조교라고 지칭한 권 씨.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권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4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권 씨가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60개 가운데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 54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6개의 경우는 얼굴이 나온 4개는 유죄라면서도 뒷모습만 나온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같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처럼 보이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얼굴만 가리면 괜찮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판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는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자이크만 하면 안전하다,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 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황. 권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칼바람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2도를 기록하며 다시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 속 눈 소식도 있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이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과 전남, 동쪽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청주 2도, 광주 5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이번 주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NEC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